오늘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에이모 토울스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소설책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설책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뭐 사실 아무 책이나 다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은 저희 동료들에게 선물도 하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생일 때마다 책 한 권씩 선물하는데 예. 가장 많이 선물했던 책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과 소설책은 모스크바의 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4, 5년 동안 독서한 것 중에서 뭐 가장 인상 깊은 소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하워드 막스라는 펀드 매니저의 이제 네. 메모를 모은 그것도 네. 명서고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투자 관련 책이고 네. 이거는 소설책 중에서 김학균 센터장님이 주변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한 선물. 네. 저는 이 투자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나름의 학습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살이에 관철이 되는 뭐 좋은 태도 뭐 이런 것도 저는 투자자에게 되게 요구되는 면이 있는데요. 뭐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뭐 금융시장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도 저는 유용한 책.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시장은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강세장에서는 돈을 벌면 예컨대 2020년, 2021년처럼 동학개미 투자 붐일 때는 제 생각에 한국인 중에 한 6, 700만 명 정도는 야,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워렌 버핏이었구나 생각하고 뭐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갔을 때. 또 투자를 또 못한 분들은 또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바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약세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 자신감은 다 없어지고 그렇죠. 벼락거지가 아니고 무주식이 상팔자가 되거든요. 내가 왜 투자를 했을까? 예, 그럼 제 생각에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장에서도 조금 겸손해야 되고 또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뭐 이 책의 주인공은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700페이지짜리 책이지만은 굉장히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소설로서의 좀 쉽게 읽히는 그런 미덕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네. 수학도 아니다. 인문학이다. 그렇죠. 예, 뭐 그 과학과 수학적 속성이 있으나 네. 그것은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뭐 금융시장에서 온갖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시장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그렇죠. 실패를 맛보고 가는 거니까 제 생각 말씀하신 지식의 측면이 한 절반 정도인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좋은 태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좀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를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이 모스크바의 신사 어떤 사람이 썼을까? 그 저자를 보면은 이분도 굉장히 좀 전문 작가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어렸던 시절에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약간 문학 청년인 것 같은데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스탠포드에서 했는데 예일 대학에서 뭐 전공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스탠포드에서는 영문학을 한국으로 치면 이제 우리로 치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아하.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문학 청년과 같은 면모가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잡은 거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 매니저. 네, 20년 동안 어떤 자산운용과 또 리서치를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나름 금융인이고요. 이 모스크바의 신사를 2016년에 썼는데 그 이전에 2011년에 우아한 연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전업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한 20년 동안 그 20년이란 시기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 한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금융시장에 입문했던 90년대는 미국 경제가 IT 혁명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네. 기록적인 강세장이었고요. 뭐 2000년대 들어서 몇 년은 주식이 좋았지만 뭐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금융시장에서 보낸 20년의 전반부는 좋았고 또 후반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아한 연인도 쓰고 또 최근에는 링컨 하이웨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네. 저는 소설책을 보면서 우아하다?
너무 가볍지 않고, 근데 너무 가볍지 않은 소설은 또 읽히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네. 또 굉장히 과장되지 않는 스토리텔링으로 잘 읽히기 때문에 뭔가 클래시컬한 고전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참 소설가로서도 좀 재주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의 신사 후기에 보면 이 책을 번역한 번역가도 굉장히 훌륭한 번역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번역가와 또 주고받는 얘기들, 메일을 보내서 이런 걸 보면 참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하면서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로 금융권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문 작가가 네. 되기도 했던 네.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이 있는 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모 토울스 네. 예, 저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모스크바의 신사니까 러시아 네. 모스크바이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약간 좀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1917년도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으니까요. 네, 러시아에서. 크게 보면 이제 1918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백작이 호텔에 음.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에 이 사람이 이제 로스토프 백작이 귀족이었거든요. 네. 귀족이었는데 귀족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부유하고 품위 있게 살다가 이 사회주의 그 정권이 들어오면서 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30년 넘게 한 36년 동안 호텔에 연금이 되는 스토리를 그린 거고요. 네. 호텔 밖으로 나오면 총살이다. 음. 라는 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드보이 같은 거 봐도 그 주인공 오대수인가요? 예. 이 사람이 한 일주일 갇혀 있나요? 한참 같죠. 한참인가요? 예, 그래도 굉장히 36년은 아니죠. 36년까지는 아니죠. 예. 이 사람이 36년 동안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모아 놓은 것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1918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 바로 다음 해고요. 그 러시아의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제정 러시아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고난이 시작됐던 해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가진 것도 많이 빼앗길 수 있고 네. 심지어 여기 주인공은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같이 우리 키워드로 들으면서 시작을 할까요? 오늘의 책 에이모 토울스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가택연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택연금. 네. 그런데 뭐 좁은 집 이렇게 단독주택 여기가 아니라 아주 호텔에, 의리의리한 예. 호텔에 가택연금이 된 거니까 물론 이제 귀족이어서 네. 그랬다는 배경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메트로폴이라는 좋은 호텔에 연금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네. 이 연금형에 처해진 걸까요? 1918년은 사회주의 혁명이 나고 바로 이듬해입니다. 예. 이제 러시아 사회가 재정 사회의 어떤 재정 국가에서 황제가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고 네. 뭐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에 대한 숙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제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스 2세는 결국 사형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스토프 백작도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청의 대상인데 이 사람이 1913년에 한 시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시가 네. 약간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저항시의 성격이 그런 문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905년에 1차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다가 네. 결국 오래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1905년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예. 그 이후로 짜르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탄압을 하고. 근데 1913년에 발표한 시가 상당히 좀 그 체제에 대해서 반항적인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공산당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이 귀족이면은 좀 숙청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신문 받으러 간 자리에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성 안드레이 훈장 수훈자 경마클럽 회원이고 사냥의 명인인 로스토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거기 있는 공산당원들이 막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는 어리둥절할 거죠. 정도로 네. 그래서 굉장히 귀족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 저항시를 쓴 덕분에 이 공산당 러시아 그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피해가 좀 불분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목숨은 좀 부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거죠. 귀족처럼 숙청은 하진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 나오지 마. 메트로폴리탄 호텔에
나오면 한 발자국 나오면 사형이라고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귀족이니까 이 호텔의 스위트룸에 이 사회주의 혁명 전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던 단골 고객인데 예.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스위트룸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고요. 스위트룸을 또 뺏깁니다. 그래서 호텔 구석진 곳에 있는 다락방 같은 곳에서 또 생활을 했고 아하. 이 사람이 호텔 투숙객으로 살다가 중간에는 웨이터로 바뀝니다. 호텔의 웨이터로. 그러니까 굉장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 어쨌든 그 로스토프 백작은 1918년부터 1954년까지 메트로폴 호텔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위트룸에 살다가 네. 뭐 귀족이니까 그러다 이제 가택 연금이 이제 오래되면서 다락방으로 쫓겨나고. 네. 근데 이 주인공 로스토프 백작이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네. 아무리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안에서 과연 괴로워했을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의연한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마음으로는 뭐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소설 쪽에 계속 나오는 책이 이제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진작에 이 책을 읽고 싶었지만은 못 읽다가 가택 연금에 들어가서 이제 읽는데 저도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삶에 대한 성찰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가다듬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귀족인데 네. 존 스타인백인가요? 분노의 포도 쓴 사람이 1940년대 후반에 그 러시아를 기행했던 기행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계획 경제 체제로 돌아가긴 했지만 외국인이 많이 가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자본주의식의 거래나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족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 에카트리나 여제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여제가 네. 그 취임했을 때 발행한 금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 금화는 한정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금화를 암시장에 팔아서 나름의 이제 캐시플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국면 또 웨이터 생활을 할 때도 웨이터 생활 끝나고 나서는 그 메트로폴에 있는 유서 깊은 식당에 가서 또 손님으로서 밥도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진 않았고 나름의 암시장을 통해서 금화를 통해서 확보한 경제력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는 나름 또 귀족으로서의 또 품위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의연하게 살았는지 또 네. 그 사이에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또 키워드를 들으면서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수모. 키워드가 간단합니다. 네, 수모. 네. 우리가 수모를 당한다 할 때 네,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어떤 수모를 당했을까?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위트룸에서 한 4년을 살다가 네, 다락방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택연금이 길어지면서 현실적인 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귀족으로 살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 백작과 같은 사람이 이제 구체제 기득권층이라고 하니까 네.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 거주하는 공간도 이제 너무도 좁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참 사람으로서는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수모를 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는 뭐 이 사람 웨이터로 일할 때도 아주 유서 깊은 메트로폴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일할 때도 굉장히 뭐 자기 그 직업에 충실하게 일했습니다마는 네. 또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본인이 누리던 서비스를 누리는 또 식당에서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귀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 그러면 좀 좋은 의미로 말을 하는데 네. 좀 나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출신은 귀족이고 백작이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니 다락방에 살면서 일도 좀 해야 해서 웨이터 일까지도 했던 것이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모일 수도 있는데 또 본인이 받아들인 네.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네. 와인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귀족이다 보니까 뭐 온갖 좋은 와인들을 많이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이라든가 와인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그야말로 제정 러시아의 귀족이었는데요.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가자마자 실은 이제 그런 귀족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이념과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 이 평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평등이 좀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사회주의니까.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와인 저장고에는 뭐 굉장히 많은 와인이
보관돼 있었을 텐데 네. 이 와인을 그 당이 러시아 공산당이 아주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무슨 뭐 그레이드가 어딨어? 와인은 2개밖에 없는 거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라벨을 다 떼버립니다. 아, 그 비싼 예. 와인들의 이름, 네. 명칭, 브랜드 이걸 다 떼버린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좀 이제 경직주의적인 좀 사회주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트로폴 호텔 지하에 있는 와인 저장고. 와인 저장고에서 이제 와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 그래도 이제 그랬겠네요. 이런 일화가 또 나옵니다. 이 와인 병이 또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도 요즘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와인 병의 병의 모양이요? 외양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나파밸리 와인인지 부르고뉴 와인인지 대략 스타일이 있는데, 어허. 이 사람은 이제 와인 그 애호가이다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이제 나름의 자신이 아는 와인을 이 와인병을 잡으면서 그립감을 가지고 잡아서 이게 어떤 와인인지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니까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와인 병만 봐도 어떤 와인인지 나름의 아는. 좀 신미안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평등으로 네. 치환을 시켜버리더라도 이 귀족의 몸에 뭔가 남아있었던 걸로는 그럼요. 다 네. 구분이 됐던 거고, 또 이걸로 그 현실에도 잘 적응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웨이터 그렇습니다. 역할도 했던 거고요. 귀족으로서.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런 분노에 휩싸여서 평생을 산다라기보다는 네. 또 상실감 때문에 뭔가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평생을 산다라는 것보다 네. 현실을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는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뭐 이게 뭐 귀족들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백작의 아버지죠. 우리에게 원한을 품는 사람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이 원한을 품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내가 굴복해 버리면 조금 뭐 자존심은 상하고 그럽니다만은 뭔가 좀 이제 마음은 편해지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하신 그 조언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대담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름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대담하고 단호한 태도가 귀족으로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뭐 이런 위약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이 백작은 그냥 뭐 상황이 나쁘더라도 내 삶의 품위를 이제 지킨 거예요. 아침이 되면 신문 읽고, 그리고 또 뭐 레스토랑 가서 또 그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웨이터들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 대할 때도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바뀌었지만 좀 뚜렷한 자기 규율이 있었던 몸에 밴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 잘 적응해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네.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항일 수도 있는 거고요. 수도 있고 또 저항 아닌 이분의 로스토프 백작의 아버지가 한 말 중에서 또 인상적인 거는 네. 모든 인류에겐 적당한 정도의 슬픔이 있다. 이런 건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다 자기 그늘이나 예. 어느 정도는 좀 우울을 지니고 사는 거거든요. 타인이.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과장하지 않고 뭐 좀 받아들이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적당한 정도의 슬픔이 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작은 슬픔 때문에 너무 크게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보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내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이어가는 것. 좋은 표현입니다. 또 다음 키워드를 들어보면은 더 좋은 이야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품위. 귀족이고 네. 백작이고 네. 헌데 가택연금 당한 처지고 네. 웨이터 일도 해야 하는 처지고 네. 책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수염을 강제로 이제 깎기도 깎이기도 했던 하고. 네. 그렇게 앞에 저희가 키워드로 수모라는 네.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품위라는 건 너무 이제 대립되는 단어 예. 아닙니까? 뭐 상황이 좋고 또 남들이 나를 다 그 떠받쳐 줄 때는 정말 내가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더라도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야말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지키는 건데, 우리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좀 관료적인 특성, 아주 경직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헌 자료로 이제 많이 접했는데, 네. 이 사회주의 혁명이 났습니다마는 그럼 특권 계급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러시아의 귀족들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연애를 했던 거를 네. 사회주의 고위 관료들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멘클라투라라 그러죠. 사회주의의 기득권 세력들이 막 하는데, 그냥 당사자만 달라졌을 뿐. 예, 뭐 나름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웨이터로 일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봉사해야 될 입장인 건데요. 참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여기서 굉장히 좀 이제 직결 사용을 받으면서 했던 연회석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반대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귀족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어.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되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혹은 인생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려울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 좋을 때는 사업을 해도 얼마나 관계가 좋고 세상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될 때도 예. 옆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예, 근데 이제 어려워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 로스트포 백작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품위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일 수 있고 또 약간 속된 말로는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죠. 아예 그냥 태생이 귀족 아니냐 네, 그 근데 사람은 그렇진 또 않아요. 이럴 수는 있는데.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품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보면서 좀 마음속에 울림이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되게 자존감이 높은 주인공이긴 한데 네,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 진정성과 자기 삶에 대한 태도는 그게 네. 당시에 로스토프 백작과 같은 귀족이 아니더라도 네, 이 책을 네. 오늘날 읽고 있는 사람에게도 네,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사의 품격인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도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잠깐! 모스크바의 신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정리하고 갈게요. 고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 멘트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제 생각에 어려움에 있을 때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풀릴 때의 환경이란 건 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이 골프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나쁜 샷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샷을 홀에서 잘해야 된다. 너무 많이 까먹지 않고. 아하. 또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공부 오랫동안 하는 이제 오래된 시험을 뭐 고시 같은 거 봤던 사람들 보면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컨디션이 있는 건데 컨디션이 나빴을 때도 자기 페이스를 좀 기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물론 뭐 시험 합격과 뭐 꼭 이런 걸 연결시키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또 야구 선수 역시 우리가 뭐 3할 타자인 양준혁 같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타자지만 네. 뭐 잘 안 맞을 때는 이제 뭐 방망이도 좀 짧게 잡고 또 뭐 이렇게 뭐 아주 열심히 뛰고 그러다 보면 내 안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2할 9푼을 치는 타자도 매우 훌륭하지만 사실 3할 타자와 2할 9푼 타자는 받는 연봉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레벨의 사람인데, 그러면은 야구 선수가 100번 나와서 30개 안타 치면 3할이고요. 29개 치면 2할 9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3할 타자도 70번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내가 나쁜 볼 안 치고 열심히 뛰고 내 안타 하나 만들면 3할이 되고 아니면 2할 9푼이나 2할 8푼이 되는 거거든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책의 구절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내가 아주 우월적인 지위에서 뭔가 환경을 내가 컨트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페이스를 인간으로서의 나의 품격을 가지고 좀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책이 그렇게 의미가 깊은 책이었는 줄은 김학균 센터장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네요. 또 뭐 읽다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말로 좋은 해석을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아무리 안 좋아도 평타는 친다라는 네. 건데 그게 안 좋을 때 그냥 멘붕에 빠져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럴 때일수록 본인도 변형을 하는, 내가 홈런 타자인데 내가 3할 타자인데 이러면서 끝까지 방망이 길게 잡고 힘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요. 힘을 빼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더 열심히 달리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시장이란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손실에 그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의 대가도 뭐 투자하다 보면 자기 자산이 투자 자산이 한 반토막 났던 게 뭐 10여 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니까. 예. 이제 그런 워렌 버핏마저도 자기의 철학을 지키지만 이제 그렇게 버핏의 투자 그 성적이 안 좋게 되면 그런 또 셀럽은 미디어에서도 또 공격을 하잖아요. 야, 워런 이제- 버핏 욕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나오죠.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 욕할 때가 그 사람 수익률의 바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버핏이 말한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가 난 어렵더라도 내 일관성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렌 인간으로서. 버핏도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으로 저는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주식하다 손해를 보게 되면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네. 빨리 복구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 비싼 거 검토도 없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거고 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자일수록 늘 시장은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루틴, 원칙 이런 것들을 또 잘 지켜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좋은 태도 네. 그리고 마음가짐. 이 책에서 로스토프 백작이 어릴 적부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제 묘사가 네. 돼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책 내용 중에 회색 가지 나방의 사례가 나옵니다. 네, 네. 회색 이건 가지 나방. 그 나방의 날개가 변색이 되는 건데요. 예. 나방의 변색이 되는 건데 이게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 근데 진화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다윈의 진화론과는 조금 뭐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이 세상은 변하는 거고요. 이 변하는 거에서 내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이 로스토프 백작의 이야기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좀 전해주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환경에 지배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요. 뭔가 환경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바뀌잖아요. 네. 나 자신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바뀌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보면 이제 시대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를 좀 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수용성. 네.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사람들. 로스토프 백작 주변에 사람들은 좀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교성도 있는 인물이고 어느 소설이나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어떤 사람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여기 뭐 대학 동기가 네. 나오기는 하는데요. 역시 그 로스토프 백작과 같은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네.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에서 대학 동기라 그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뭐 지금은 좀 중산층 이상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 미시카라고 하는 그 로스토프 백작의 대학 동기야말로 네. 문학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 제정 러시아 시절에 로스토프 백작이 1913년에 쓴 시 때문에 네. 이 그 숙청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지 않고 연금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은 이 시를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시를 쓴 거는 미시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시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회 기득권층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 시를 발표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짜르 체제에서 숙청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스토프 백작이 본인의 이름을 빌려준 겁니다. 아하. 근데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시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매우 좀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를 만들었던 저는 뭐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는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애초에 사회주의를 공상했던 사람들의 나름의 이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사회주의 이상을 같이 하는 약간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미시카 역시도 이 소련의 사회주의가 관료화되면서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유배당해서요.
그러니까 유배라고 하는 게 뭐 시베리아로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큰 도시 모스크바 같은데 이제 못 오게 하고 이런 뭐 그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사람 역시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 공동체가 거의 이제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로는 나름의 이제 이상주의적인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1938년부터 뭔가 이제 스탈린에 의한 숙청이 시작이 되고요. 뭐 부하린이라든가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트로츠키 같은 혁명의 동지도 멕시코까지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미시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 사회주의 체제의 부적응자였고요. 사회주의 체제의 부적응자였다라기보다는 사회주의의 기득권층에 뭔가 비위를 맞춰주거나 이러지 못하는 좀 이제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숙청당하게 되죠. 되게 좀 대조적이죠. 로스토프 백작이 살아남은 것과 네. 미시카가 숙청을 당한 것과 오히려 짜르 시대에 숙청당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숙청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나름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설이나 영화나 사실 이 러브라인이 빠지질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책에서도 좀 러브라인이 나오죠. 우르바 연금당한 노바라고 상태에서 하는 한 여성이 옵니다. 한 여성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성 영화 배우입니다. 안나 우르바노바라는 네. 유명한 배우가 배우라는 옵니다. 거죠. 근데 메트로폴 호텔의 로비에서 예. 그 여배우가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오. 근데 굉장히 사냥개는 훈련을 잘 받은 개인데 거기서 뭔가 이 사냥개들을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네네네. 그 개들이 막 난동을 피웁니다. 호텔에서. 네. 근데 이 귀족들은 사냥을 하면서 또 사냥개 다루는 법도 배우는지 이때 로스토프 백작이 등장해서 진짜 이제 소설이네요. 네, 휘파람을 휙 불면서 이 사냥개들을 잘 이제 조련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요즘 말로 소위 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배우가 호텔에 묵을 때 로스토프 백작이 또 그 방으로 가서 나름의 또 이제 또 로맨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택연금 중에도 네. 그런 또 이제 러브라인이 참 등장하고요. 보니까 귀족들이 참 많은 걸 배웠나 봐요. 강아지도 잘 다루고 와인도 잘 알고. 예.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네.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귀족. 뭔가 이렇게 좀 이질감을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좀 인간적인 느낌이 나는 게 이 소설에 나오는 로스토프 백작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런 거 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도 연기를 하는 사람이 이게 입장에서. 미국에서도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요. 이게 201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몇 년 후에 번역이 됐고, 저는 영화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도 그렇고 의미도 좋고요. 네, 또 여기에서 백작의 인생을 바꾸는 몇몇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네, 인물들 네, 꼬마 소녀와 네, 어떤 또 우정도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 메트로폴 호텔에 백작이 연금이 됐을 때 네. 이제 공산당 간부가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모스크바로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트로폴 호텔에 장기 투숙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어린 딸 니나가 있고요. 이 니나는 굉장히 호기심 많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토프 백작이 그 니나를 쫓아다니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절도 가르치지만 훔쳐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 아주 큰 홀에서 네. 그 이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집회를 할 때 그 홀의 발코니 높은 층으로 니나와 같이 기어가서 그것을 이제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요. 또 기어가다가 백작의 바지가 터집니다. 바지가 터져서 네. 또 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꼬마 친구지만 백작과 굉장히 정서적인 교류를 했던 이런 친구인데 이 니나 역시 러시아 공산당 간부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국에 뭐 공청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청년단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죽은 리코창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엘리트로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소련에서는 꼼소몰이라 그래서요. 커뮤니스트 스몰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어린 공산주의자 그룹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니나와 결혼했던 니나의 남편 역시 꼼소몰에서 만났던 이 정치적 동지인데 네. 역시 이 사람도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의
특권층이었던 니나 역시 음. 신분이 떨어지게 되는 아하. 그런 이야기들이 소설책에 나옵니다. 그 체제 하에서 좀 뭔가 불안정한 사회상을 네. 또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30년 넘게 가택연금을 당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그 꼬마 소녀였는데 네. 니나가 네. 성인이 되죠. 네, 성인이 돼서도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떤 중요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니나는 그 꼼소몰에서 만났던 남편과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예. 근데 남편이 숙청을 당해서 음. 본인도 어떤 그 러시아의 당시 소련의 오지로 떠나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딸을 육아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네네네. 메트로폴 호텔에 나타나서 자신의 딸을 백작에게 맡깁니다. 주인공은 로스토프 백작에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이제 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구니까 네. 이 그래도 백작에게 굉장히 딸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교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네네. 딸을 맡기고 그래서 로스토프 백작이 그 딸을 맡아서 키웁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 주인공이 4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로스토프 백작은 이제 미혼이었고요. 딸을 키우면서 또 이 당돌한 엄마 닮았으니 얼마나 당돌하고 똑똑한 딸인데요. 네. 굉장히 음악에도 재능이 있고 그래서 이 딸을 키우면서 약간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가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호텔에서 그 로스토프 백작과 이 사람이 그 귀족이었던 시절부터 그 교류를 했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리하는 셰프도 전문가고요. 또 거기 나온 에밀이라고 하는 수석 웨이터도 전문가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섬세한 취향 손님들 잘 맞춰주는 어허. 그야말로 전문 직업인인데요. 각각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네, 심지어는 메트로폴 호텔 지하에 있는 니나와 같이 이제 기어가다가 바지가 터졌을 때 바지를 기워줬던 그 여성 그 재단사도 예.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음.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그 딸을 키우는데 좀 이제 도움을 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반전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마지막 100페이지 가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딸이 정치적으로 파리에 가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당탕탕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중년의 사내가 육아를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정겹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니나의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뭐 입양이 된 거 아니거든요. 네. 이제 자의식이 있을 때 입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빠가 아니란 건 알 수 있지만 네. 어느 순간 되면 이 니나의 딸인 소피아가 소피아. 이 백작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 아빠라고 부르고 이 사람도 정말 아빠처럼 키워준 아빠. 딸과 교류하듯이 그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모습이 책의 중반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나와 함께 뛰어놀았듯이 소피아를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본인이 이제 키워 네. 준 거고요.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견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견딘다는 것이 어디 책에 딱 나오는 키워드입니까? 아니면 센터장님이 꼽아주신 겁니까? 저는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로스토프 백작은 자신의 품위를 가지고 굴욕을 견딘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극적인 소설이니까 나타날 법한 그야말로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반전은 이 로스토프 백작보다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렇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의 주식 샀는데 5,000원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평가손일 따름이고요. 네. 뭐 기회비용도 좀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죠.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장기 투자라 그래서 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약세장에서 내가 손해본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주식은 망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 총량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나쁠 때 사면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개별 주식은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개별 주식의 물리적 합이 주가 지수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그 주가 지수를 올리는 종목들은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예요. 네. 예, 소수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주식을 잘 선정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쁜 가격에 팔지 않는 것도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인데 근데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이건 뭐 오래 장기 투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이 로스토프 백작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것 굉장히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내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이 종목이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주의와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 저런 거 다 퉁쳐놓고 보면 시장이 답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 종목을 잘 고르려고 투자하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80년대 이후로 한 3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했던 시카고 대학 보수적인 학교죠. 이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머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효율적 보니까 시장. 효율적 시장이죠. 80년대 이후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식의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죠. 국유화하지 말고 민영화하고 왜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또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는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철학이 있었는데요. 저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참 통찰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조언하면 야, 넌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데 한번 계좌 까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계좌를 열어줘도 당당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늘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항상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종의 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과잉 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이런 동이 확 들어오면서 그 힘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실제 펀더멘탈보다 높게 형성이 된 주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불안정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올라가는 장에서의 어떤 낙관적인 대중이 가치보다 주가를 높게 띄우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게 그 형성이 된 주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토프 백작의 인생보다는 우리는 시장에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강세장만 잘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또 고점에서 정확히 팔고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쵸.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특정 종목이 주가 지수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지수로 보더라도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특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성과 수익률은 굉장히 축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발을 뗀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백작이 모든 일에 내가 성실히 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잘하듯이 주식을 살 때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을 너무 부주의하게 산다. 내 인생의 주식을 20번밖에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하. 그렇게 부주의하게 주식을 사겠느냐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거부가 됐지만 이 사람 거부를 만들어준 종목은 매우 소수입니다. 지금 뭐 애플이 이 버핏의 자산을 많이 늘려줬고요. 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네. 그 보험회사 가이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신중하게 고르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 로스토프 백작이 귀족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웨이터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귀족으로 살아가건 웨이터로 일하건. 그럼 투자자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알미 제 생각에는 투자자가 가져야 될 그 첫 번째 태도인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대표님과 처음에 얘기를 나눴던 지식이라든가 이런 영역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태도인데요. 앞서서 제가 시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우리들의 행동 속에 모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시세가 답인데 저걸 시장은 답이니까 내가 올라가는 시세를 놓치게 되면 나는 기회를 잃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시장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가진 불안정성을 통찰력 있는 사람은 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균형가에서 거기서 움직이게 되면 유진 파머 교수의 주장처럼 균형가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실은
투자해서 돈 벌 기회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네. 뭐 ETF나 사고 이렇게 인덱스 펀드나 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그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는 어려울 때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아하. 어려울 때 기회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게도 피를 먹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견디다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나쁜 가격에 주식을 팔았을 때 네. 한편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의 울증을 이용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큰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구도 말씀드리고 골프도 말씀드리고 뭐 저 역시도 사람으로서 참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받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말씀드릴 그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는 어려울 때도 나의 원칙을 지키고 또 꼭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데 혹시 내가 잘못 고르지 않았는지 의심해보고 네. 내 알미 맞는지 의심해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결국은 다수가 하는 행동이 정답이 아니고요. 저는 나의 올바름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도 저는 정답일 수 있고 또 그런 좀 끈기나 우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에게도 이 모스크바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 연금됐던 백작에게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에게도 저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네.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굴곡이 나타날 때 또 네, 투자 시장에서 항상 네. 그것을 이것도 엄청나게 자주 만나니까요. 네,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의 신사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도 들어보시죠. 오늘의 심쿵 한방. 모스크바의 신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신사라는 존재는 외투의 맵시가 아니라 태도, 발언, 몸가짐 등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 네. 이걸 마지막에 핵심 구절로 꼽아주신 또 이유도 있겠죠. 예, 스스로의 존재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요. 나라는 존재의 품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웠을 때의 처신이나 네. 어려울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긴 인생에서 그 사람이라는 인격체의 어떤 품위를 또 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그 품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신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의 인격, 본인의 태도로 네. 나타나는 것. 특히 나빴을 때 그런 것을 좀 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예. 나름의 절제감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뭘 하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인성과 태도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이 모스크바의 신사 이 책도 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의미인지 역시 센터장님 덕에 알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또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